내년 봄 진남포 돈이학교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안중근은 교육 과정에 교련을 배정해서 총기 훈련을 시킵니다. 오, 사격 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6월에는요. 영어를 가르치는 삼흥학교까지 설립합니다. 즉 안중근은요. 군사훈련과 영어 교육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는 애국 계몽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약 1년 넘게 교육을 통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안중근. 근데 이 안중근이 어느 날 갑자기 교장을 관두고 학교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관두고 학교를 떠나는. 네. 그렇게 만든 건데. 그렇죠. 네. 국내였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켜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계몽활동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는 일제에 저항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제 몸과 가족만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므로 나는 집과 나라를 멀리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나랏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과연 가족을 뒤로하고 안중근이 향했던 곳 어디였을까요? 어디입니까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맞습니다. 기반조차 없는 낯선 땅 연해주에서 안중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제에 맞서 함께 싸울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있을까요? 그때도 찾기가 없었는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오늘날 우리 동포가 단합하지 못한 탓에 삼천리 강산을 외놈에게 빼앗기고 이 지경이 되었도다. 천년 형제들은 결사하여 우리 국권 어서 회복하고 대한제국 만만세를 온 세상이 놀라도록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불러보세. 안중근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글에 감명을 받았는지 연해주 동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1908년 4월 안중근은요 기존의 연해주에 자리 잡고 있던 인사들과 연합해서 드디어 항일 의군 부대를 조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안중근의 밑에는 의병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모였을지 모르니까. 수십 명. 수십 명. 약 300여 명. 우와, 300여 명이요? 엄청 많은데? 함경북도 홍이동 그리고 신화산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둡니다. 이 마주친 일본군이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었던 데다가 이 안중근 의병 부대가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 곧이어 영산에서 세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곳 영산 안중근 의병 부대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참패를 당합니다. 300여 명 중 20여 명만이 겨우 생존할 정도입니다. 20명만요? 그런데 사실 이 패배의 진짜 원인은 안중근에게도 있었습니다. 홍이동 신화산 이 앞선 전투에서 안중근 부대는요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인 상인들을 포로로 붙잡게 돼요. 이때 안중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쟁 포로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만국공법 모르십니까? 풀어주시오.
자, 이 국제법에 따르면요, 전쟁 중에 사로잡은 포로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맞아요. 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원칙과 함께 또 자신이 믿고 있던 천주교의 박애주의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본군 포로들을 그냥 석방한 빵 거예요. 거예요. 안중근에게 풀려난 일본군 포로들이 안중근 의병부대의 위치를 일본군에게 알린 겁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해온 일본군에게 안중근 의병부대는 너무나도 쓰라린 대패 참패를 당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1909년 2월 7일 안중근은 동료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입을 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손가락을 끊어 맹세합시다. 이것을 증거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기어이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손가락을 잘라 굳은 결심의 뜻을 보이는 단지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에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꺼져가는 항일 정신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가장 먼저 칼을 들어 자신의 약지를 힘주어 잘랐죠. 11명의 동료들도 주저없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장하기까지 한 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단지 동맹입니다. 이 참 한국에서 제일 그 유명한 그 이 손이죠, 손바닥. 그러니까요. 안중근은요,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잘린 손가락에서 피를 모아가지고 붓에 묻힌 다음 이런 글을 태극기에 남깁니다. 보시죠. 대한독립.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애국지사가 결연한 의지를 다진 후 1909년 10월 드디어 안중근에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중근은 지체 없이 연해주를 떠나 어디론가 향하죠. 바로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요, 고종을 협박해서 을사늑약치결을 강요하고 이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됩니다. 그야말로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에 있던 이 이토 히로부미가 며칠 내로 이곳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신문을 본 안중근 역시 그 장소로 출발하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본 하얼빈역.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역입니다. 자, 일제와 러시아는요, 한반도 그리고 이 만주를 사이에 둔 일종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제는요, 러일 전쟁,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협상을 해야죠.
땅을 얼마나 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일제는 자신들의 그 세력권 안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넣기 위해서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주에 속한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일제의 거물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였던 겁니다. 이토를 처단합시다. 우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로 동지들과 결의합니다. 자, 그렇게 10월 21일 오전 8시경 하얼빈으로 출발한 안중근.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여러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나흘이 지난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사 직전 그 순간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가는 이때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외친 후 안중근. 달려드는 러시아 헌병에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해 갑니다. 지금 거사가 끝나고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저두 사람 사이. 같이 걸어가고 네.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 저 뒤에. 네. 그렇게 1910년 2월 7일 마침내 안중근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개 재판을 보기 위해서 500여 명의 방청객이 새벽부터 법원으로 몰려듭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모였죠, 지금요. 네. 왜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요, 지금요. 그렇죠?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사건이니까 이렇게 많은 이 방청객들이 있는데 안중근 확인되시나요? 예, 저기 계시네. 맨 오른쪽. 네, 여기 지금 계시죠, 지금. 네. 일본인 판사는 안중근에게 왜 이토를 사살했는지 묻습니다. 안중근은 거침없이 대답했죠.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 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장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일제와의 독립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붙잡힌 자신은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취급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안중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공개 재판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와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안중근이 이토와 일제를 막 거침없이 비판하니까 일본인 재판장 너무 당황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 못하게. 일단 다 나가. 안중근 빼고 다 나가야겠다. 맞습니다. 아, 방청객을 퇴장시켜버리고요. 재판을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와.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속전속결로 안중근의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일제의 일방적인 재판 과정 끝에 내려진 사형 선고. 그 선고를 들은 안중근은 리순 법원 최고 책임자인 고등 법원장에게 깜짝 놀랄 만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사형 집행 날짜를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그러지? 바로 이걸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동, 양인가? 양오. 뭐지? 동양평화론. 맞습니다. 동양 평화론. 안중근이 사형 집행일을 미뤄달라고 한 이유, 판결의 부당함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미루고 싶은 마음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이 원했던 것은요, 바로 이 동양 평화론을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 안중근이 얘기하는 동양평화론이 어떤 거예요? 뭐예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이야기한 핵심은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가 있는데 그 14번째가 동양평화를 깨트린 죄예요. 그러면 반대로 안중근은 어떤 면에서 동양평화를 이야기했을까? 대한제국, 일본 세 나라가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안정되게 협력하고 교류하는 이런 사회가 동양평화를 달성하는 사회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동양 평화론이 어떻게 남은 자료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겨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자, 오늘날 확인 가능한 이 동양 평화론은요,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제의 전체 법원과 재판관을 통제하던 사법성이라는 기관의 한 일본인 관리가 안중근의 이 동양 평화를 보고 감탄을 하면서 밤을 새워 필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이 일본인 관리가 필사한 동양 평화론은요, 고작 17쪽 분량의 미완성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왜였을까요? 일제가 결국 안중근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그렇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910년 3월 26일. 결국 안중근은 그렇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대한독립 만세!
자, 그렇다면 유관순은 왜 일제히 그 소나기나 다름없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을까? 16살이 된 유관순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자, 바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배하에 민족적 울분을 촉발시켰고요. 항일 감정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고종의 장례식이 있기 이틀 전인 1919년 3월 1일 경성소재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어디론가 모여들기 시작하네요. 자, 당시 그들의 심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공원하는 입추의 여지없이 학생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소름이 온몸에 끼치며 긴장으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송곳을 세울 틈도 없이 학생들로 꽉 차 있었던 이곳은 바로 탑골공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3.1운동이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벌어진 겁니다. 유관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유관순은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뒤쪽으로 와가지고 뒷담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유관순과 친구들은 결국 학교를 빠져나와 시위 행렬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관순을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친 이들을요, 오인의 결사대라고 부릅니다. 유관순,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수.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정 밑에서 고통과 굴욕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신학문을 배우던 당시 이화학당 학생들의 반일 감정은 정말로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우리의 꼴은 머리가 풀려 헝클어졌고 신발도 벗겨져 나간 후에 치마마저 멋대로 풀린 상태였다. 그 가운데 조선독립의 내용을 담은 인쇄문을 나누며 만세를 외쳤을 유관순도 함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의 시위운동은 3월 1일과는 좀 사뭇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출동한 일본 경찰들이 그 시위 중인 학생들과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검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일제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대상은 누굴 것 같습니까? 똘똘 뭉쳐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일제는요, 1919년 3월 10일 전국에 휴교령을 선포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유관순은 결국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천안 가야죠. 이거. 그렇죠.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31일 밤, 유관순은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병천 매봉산 봉우리로 올라가죠. 산 정상에 오른 유관순은요, 준비해온 횃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지켜들었죠. 바로 그 순간 다른 마을의 산에서도 하나, 둘 횃불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이들이 주고받은 모종의 신호. 사인이었습니다. 바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봉화였습니다. 아버지 유중권은요, 딸 유관순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줍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만세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가족이 사는 마을뿐 아니고요, 병천면에 있는 여러 마을의 협조까지 얻어 구체적인 거사계획을 세웁니다. 유관순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태극기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오네 장터의 장날이자 거사를 벌이기로 한 1919년 4월 1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오네 장터에는 몇 명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무려 3천여 명. 오, 진짜요? 꽉 찼겠는데요. 엄청난 겁니다. 네. 와, 3천여 명? 3천여 명의 군중들은 큰 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출소라고 볼 수 있는 주재소를 향해 나아가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3월 1일 날 일제는 무방비 상태로 어찌 보면 만세 시위대를 볼 수밖에 없었다면 3월 5일은 좀 달라지잖아요. 뭔가를 좀 저지하려고 하고. 근데 3월 11일 이후부터는 일본군이 단호하게 저지하거나 뭔가 액션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오네 장태의 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째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냐? 일본군에 항의하던 아버지 유중권도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즉사합니다. 와. 유중권은 딸인 유관순이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열려있는 아버지이자 딸의 만세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유관순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나라를 되찾으려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전쟁에서 쓰는 무기를 사용해 우리를 죽이느냐.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남편의 죽음에 격분한 유관순의 어머니가 일본 헌병에 달려들다가 그녀 역시 일본군에게 학살당합니다. 아마도 그쯤 됐을 때는요. 유관순 열사가 투사로 이제 더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유관순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멀리 도피한 줄만 알았던 유관순이 체포된 곳은요, 바로 용두리 마을이었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 마음에는 한켠에 계속 끄덕임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남아있는 두 남동생.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오빠도 만세운동에 참여를 해서 형무소에 또 들어갔고 그래서 두 동생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숨어있는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일제 소나기에 붙잡힌 유관순은요, 천안 유치장에 10여일간 구금됐다가 공주 지방법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유관순은 1919년 5월 9일 마침내 공주 지방법원 법정 앞에 섭니다. 그렇게 끌려간 유관순이 1심 재판에서 받은 판결은 이거였습니다. 자, 유관순은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그마치 징역 5년형.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33인들 같은 경우에 최고 형량이 사실 3년이었거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유관순 열사의 5년은 사실 충격적인 형량이거든요. 재판 기록상에는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은데 일본 기록에 의하면은 유관순 열사가 재판장에서
그 의자를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1심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지 2심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확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관순의 그 당당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형을 내림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유관순은요 1심 재판에서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재판할 권리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1919년 6월 30일 경성의 복심법원에서 열린 유관순의 2심 재판 결과 궁금합니다. 도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 예. 피고 유관순을 징역 3년형에 처한다. 2심에서는 내란죄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되어졌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유관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천리 강산 어딜 가도 감옥이나 다름없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유관순 열사 사진이 고문을 받아서 얼굴이 많이 부어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부어있다. 그런 거죠. 수감자에게 지급되는 감색의 수인복을 입고 유관순이 들어선 곳은 서대문 형무소의 여옥사 8호 감방이었습니다. 유관순과 수감자들을 사계절 내내 고생시킨 이것 뭘 것 같아요? 화장실. 맞아요. 아. 당시에는요 나무 양동이를 하나 두고요 화장실 삼아 용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감방 내부가 늘 지독한 악취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제소나기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을 유관순. 그러던 1919년 11월 유관순이 있는 8호 감방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한바탕 떠들썩해집니다. 새로운 수감자의 정체. 바로 갓난아기였습니다. 10월에 양명이란 여자가 출산으로 추록하였다가 11월에 다시 입감하였다. 유관순과 8호 감방 수감자들은요 불평 대신 기꺼이 육아를 돕고 나섭니다. 형편없는 급식으로 모두가 배고픈 와중에도 8호 감방 동료들은 자신이 먹을 음식을 덜어서 영양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 그 산모와 아이를 챙겼다고 전해지죠. 용산나비야, 좀 갈아줘. 아직 기저귀가 안 말라서.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애기를 어떻게 낳았을까? 네, 관사씨도 나중에 나올 건데. 이런 유관순에 대해 훗날 어윤이가 어떻게 회고했는지 기록이 있거든요. 이거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어린애가 무슨 일이든지 충직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그와 같은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17살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8번 감방 안에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 이들이 갑자기 만세를 부르짖기 시작한 이유. 이 날은 바로 1920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관순과 8번 감방의 수감자들이 대담하게도 감옥 안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만세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8번 감방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온 뒤에 벌어집니다. 여옥사의 다른 감방들이 하나, 둘 호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끊임없이 서대문 형무소로 울려 퍼졌고요. 어느덧 3천여 명의 수감자가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수감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 함성에 이 간수들은 어디부터 제지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만세의 외침, 서대문 형무소 담장을 넘어 그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중 만세 운동을 마친 이후 유관순은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고문당한.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고문실로 끌려갔겠죠. 일본 경찰이 옥중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유관순을 지목한 겁니다. 일본 경찰은 17살 소녀가 견딜 수 없는 매질과 가혹한 고문을 연일 이어 나갔겠죠. この先反抗する者はこうなる. 유관순이 옥중 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난 1920년 4월 조선 총독부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표합니다. 바로 조선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형량을 감형해주거나 방면해주는 특별 사면을 내린 겁니다. 고종의 아들 영친왕과 일본 왕실 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조선 총독부의 대대적인 특사령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이 감형됩니다. 유관순이 곧 출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요, 그녀를 위해 예쁜 옷과 머리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관순의 출소가 약 4개월 남은 1920년 9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날 오전 8시 20분 유관순이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유관순은 장기 손상, 방광 파열로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의 수감 생활로 쇠약해진 유관순이 옥중 만세 이후 더욱 가혹해진 일제의 고문과 구타를 더 이상 견뎌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박열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어묵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 가네코 후미코란 여인이었습니다. 1살 어렸던 19살의 후미코는요, 이미 박열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인의 독립의지에 동감하고 또 지지를 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열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후미코는요, 조선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후미코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요, 부모 모두에게 양육을 거부당합니다. 후미코가 조선에 머물고 있던 1919년에 뭐가 일어났다? 3.1운동. 예, 바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조선인이 하나가 돼서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박열에게 반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박열이 쓴 이 시를 읽고 정말 감명받았거든요. 만일 조선에 박열과 같은 열렬한 투사가 30명만 있다면 조선 독립은 당장 이룰 뿐 아니라 조선 민족은 정말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후미코의 마음을 콩닥콩닥 설레게 한 박열. 자, 그런데요, 그날 그 만남 이후 박열은 2달 가까이 어묵 가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열이 가는 곳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직접 박열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박열과 만나게 된 후미코. 후미코는요, 그 자리에서 박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박열은 후미코의 고백을 받아줍니다.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후미코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열이 갑작스레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일본 내에서 우리 민족의 얼굴을 더럽히는 친일파, 그리고 독립자금을 횡령한 등 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직접 처단하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 박열은요, 일제 경찰의 폭행죄로 체포가 됩니다. 불꽃남자 박열은요, 경찰에 체포됐을 때도요, 화를 살리지 못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박열의 모습을 본 일제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열은 엄청난 기회를 포착합니다. 1923년 11월에 일본 천황의 아들, 그러니까 황태자 히로히토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박열은요, 바로 이거다, 황태자 히로히토의 결혼식장에 폭탄을 던져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권력의 핵심을 노리던 박열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일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수도 도쿄와 그 인근 지역에 꽝 하는 굉음이 들려왔거든요.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이라 불리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일본 관동 지역의 경찰서에 금세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인이 지금 폭도가 돼서 방어를 하고 있던 이 가짜 뉴스가 퍼진 거예요. 또 조선인이 도쿄시의 전멸을 기도하면서 폭탄을 막 투척하고 독약을 사용해서 살해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퍼집니다. 제향군인회원, 소방수, 청년단원 등과 협력해서 조선인들을 경계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 이 말은 곧 의심 가는 조선인 만나면 심각할 경우 죽여도 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당시 일본에서는요, 조선인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부터 전쟁 특수가 사라지면서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동 대지진이 꽝 터진 거예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 효과가 있죠. 그동안에 눈에 걸리적거렸던 사람들, 조선인들을 잡아들이는 중요한 명분인 거죠. 자, 그리고 이때요, 누구보다 이 행동력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의 자경단. 자경단은요, 치안 유지를 위해 모인 민간 단체를 말합니다. 자경단은요, 손에 몽둥이, 칼, 죽창을 들고요, 도시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조선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치면 얘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주고엔, 고주센. 주고엔은 15엔, 고주센은 50전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일본어 특유의 그 장음에 타금 발음이 있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거든요. 만약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거기 끌려가죠. 정말 바로 직결처분.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리 곳곳에 조선인들의 시신이 널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상의 여자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확인된 조선인 사망자 수만 6,661명입니다. 그런데 관동 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을 목격한 한 외국인의 증언에 따르면요, 조선인 피해자 수가 15,000여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열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틀 뒤 1923년 9월 3일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 경찰들에게 박열은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일정한 주거 혹은 생산 없이 각지를 배회하는 자임으로 체포한다. 그러니까 주거지가 불확실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니까 체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열과 함께 체포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후미코. 맞습니다. 바로 박열과 동거하고 있었던 후미코. 그런데 박열과 후미코가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신문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수도에서 대관 암살을 기도한 불량 선인의 비밀 결사 대검거. 대관. 그러니까 천황의 아들을 암살하려 한 불량한 조선인 비밀 결사를 검거했다는 겁니다. 암살 시도의 주인공은 바로 박열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실행에 옮겼어요, 못했어요? 안 했죠. 못했죠. 옮기지 못했잖아요. 네. 더구나 어떻게 알고 박열이 황태자를 암살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불같은 성격의 박열, 일제와의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거 이대로 당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법정 자체를 항일운동의 한 공간으로 활용해야겠다. 슬기롭게 대처한 거죠. 박열은 그 상황에서도 일제를 뒤흔들기 위해 내가 황태자 결혼식에 폭탄 던지려 했어 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었던 것이죠. 박열의 폭탄 선언 이후 20개월에 걸쳐 기나긴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때 박열의 아내이자 동지였던 가네코 후미코도 박열과 함께 일본의 황태자를 암살을 했다. 자백을 합니다. 박열은요, 자신의 일생이 걸린 재판을 앞두고요, 재판장에게 4가지 조건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1번, 법정에서 조선의 예복을 입겠다. 재판관은 천황을 대표해서 법정에 나올 때 법관복 입지 않냐. 나는 조선 대표해서 법정에 서는 것이니까 조선의 옷을 입겠다 라고 욕을 한 거예요. 법정에 서는 취지를 내가 선언하겠다. 조선어 쓸 테니까 통역관을 준비해달라. 재판관이 앉는 자리와 눈높이를 같게 해달라. 재판관이 높은 상석에 앉아있고 피고인은 단 아래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불꽃남자 박열은 이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맞아. 자신은 죄인 신분으로 이 재판정에 선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동등한 입장에서 잘잘못 가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박열은요,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거나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일제의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4가지 요구 조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4가지 요구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만 들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본 재판장은 왜 이 조건을 들어준 거죠? 관동 대진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 조선인이 많이 학살당한 이것이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일본은 그때까지 어떻게 주변에 선전을 했냐면 봐라, 이들이 우리에게 폭탄 테러를 계획했지만 우리는 절차적이고 민주적인 과정, 재판을 거쳐서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한 것이죠. 대심원 재판을 4달 앞둔 1925년 5월 다시 박열은 담당 판사에게 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요청을 또 합니다. 나는 사형을 각오하고 있으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낼 사진을 찍게 해주시오. 자, 그런데요. 당시에는 연인이든 부부든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땐 정해진 포즈가 있었거든요. 보통은 여자가 의자에 앉고 남자가 그 옆에 똑바로 서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상 속에서 사진 찍을 때 두 사람 포즈 어땠습니까? 무릎에 앉은 거 아니에요? 완전 그냥 편하게 완전 요즘 스타일. 이건 지금 영화 속 한 장면이잖아요. 네. 실제 실제 사진? 실제 옥중에서 찍은 실제 사진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우와. 야. 똑같아. 소름. 오, 완전. 너무 똑같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열과 후미코의 최후 공판을 앞둔 1925년 12월 두 사람은 또 한 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옥중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박열과 후미코에게 옥중 결혼식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예심을 맡은 판사였습니다. 약 3개월 뒤인 1926년 3월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부부가 됩니다. 자백을 통해서 이 죄를 어떻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열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법정의 약점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에 대해서 혹시 박열이 마음이 혹시 변화되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선전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회유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박열과 후미코가 옥중 결혼식을 올리고 2개월여가 지난 1926년 2월 26일 역사적인 두 사람의 재판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열의 눈빛은 성난 호랑이처럼 돌변합니다. 불꽃 청년 박열은요, 이날 재판정에서 듣는 이들이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거침없이 던집니다. 천황이란 자는 강도단의 두목이다. 다급하게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방청을 온 모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재판은 비공개로 바뀌면서 몇 차례에 걸쳐 이어집니다. 貴様らは自ら文明国だと言うではないか。遺骨を発掘しろ。差し替えに加担した軍人と地形団を取り調べ、白子させろ。それでも明らかにならないのなら、俺が狂人に違いない。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피고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내가 뿌린 씨앗은 후세에 남아 딱딱한 지각을 깨고 싹을 틔어 꽃을 피우고 중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자신이 이긴 거라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육체는 죽어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후미코도 마찬가지였어요. 후미코는요, 박열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들의 죽은 백골이라도 같이 묻어주길 바란다. 라면서 바로 이 박열과 마지막 운명을 같이 하길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사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두 사람은요, 형무소장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천황의 이름으로 사형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웃음을 띤 얼굴로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가네코 후미코의 눈은 눈물로 빛이 났다. 아니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는 순간까지도 그 당당한 태도를 일관하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갑자기 천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경의를 표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문서를 전달받은 박열과 후미코.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가네코 후미코는요, 그 자리에서 천황의 이름이 담긴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박열 부부에게 몰린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의 형을 감형해 주면서 일본 제국의 그리고 일본 천황의 이미지를 관리한 거예요. 에이, 진짜. 그러니까 거짓 선전을 통해서 일본 제국에 위신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또 박열 부부가 역사적인 영웅으로 남을까 봐 걱정한 거였죠.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두 사람은요, 각각 다른 형무소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각각 다른 형무소로 이송되고 약 3개월이 지난 1926년 7월, 박열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역범 박열의 애인 복역중 옥중에서 자살.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박열이 죽는 것을 일제는 가만히 두고만 봤을까요? 박열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입니다. 결국 박열은 사형을 감형받은 그날처럼 강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후에도 박열은요, 형무소 안에서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를 견뎌야 했습니다. 박열은 그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5년 10월 27일 마침내 형무소 밖으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홋카이도 변방의 아키타 형무소에 갇혔던 박열이었습니다. 박열이 형무소에 갇혀 보내야만 했던 시간은 무려 22년. 아니 근데 너무 오래 있어. 광복 직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풀려났지만 일제는요, 대역죄인이란 이유로 박열은 쉽게 석방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간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청원으로 박열 역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속 당시 21살이었던 앳된 청년은 어느덧 43살의 중년이 되어서야 형무소를 벗어날 수 있었죠. 그 박열이 형무소를 나옵니다. 자, 그런데 형무소를 나온 눈앞에 정말 박열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22년 만에 추록하는 박열을 보기 위해 형무소 근처의 아키타역 광장에 무려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 22년 동안 나왔는데 자기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려주면 동현 씨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봐요. 당시 박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사진이었고, 박열이 아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아마 나 잘 살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지만 그는 재판에서 이렇게 당당한 말과 태도를 취한 사람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어떤 독립운동가가 있었냐. 박열만큼 영웅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없어요. 우선 하나가. 두 번째는 1930년대에 일본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도 감옥에서 다 전향서를 써요. 박열은 견뎠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절하지 않고 일본이 나에게 회유를 할 때 내가 견뎌냈다라는 점을 높이 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존경해 준 거죠. 이봉창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한 조선인 여인이 이봉창이 일하는 비누가게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인 주인이 그 여인을 향해서 크게 호통을 쳐요. 이거 물건 훔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인을 몰아세웁니다. 일본어가 서툴렀던 이 조선인 여인은 이 주인의 호통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이봉창,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조선인으로 차별받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나서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봉창은 스스로를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 이라면서 욕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겠다는 그 자신의 다짐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일본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조선인이 아닌 척한다고 해서 조선인이 아니게 될까? 2년 정도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살아보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때라서 곧 결심하고 상하이로 갔다. 더 이상 일본인으로 사는 거 그만두고 떳떳하게 조선인 이봉창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상하이에 도착하고 며칠 후에 1931년 1월 이봉창은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드디어 임시정부 청사에 갔겠죠. 처음 만난 임시정부 직원에게 놀라운 말을 던집니다. 오자마자 대놓고 저요, 일본에서 노동하다가 독립운동이 하고 싶어 상하이로 왔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언어가 절반은 일어이고 동작이 일인과 비슷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고 행동까지 일본인 같았다는 거죠. 이봉창이요, 얼마 후 다시 임시정부 찾아옵니다. 그런데 술 한잔 마시면서 거하게 취한 이봉창이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목이 한순간에 이봉창한테 집중이 됩니다. 이봉창이 아니 왜 일왕을 죽일 생각을 못하냐, 일침을 놔버린 거예요. 일개 신하도 죽이기 힘든데 그 어떻게 일왕을 죽이겠어? 그러자 이봉창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작년 도쿄에 있을 때 하루는 천황이 행차한다고 행인을 포복하라 하기에 이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폭탄이 있으면 용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 뒤에서 이봉창의 모든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이봉창이 머무는 곳을 찾아갑니다. 백정선입니다. 네? 일본의 추적을 피하려고 많은 가명을 쓰고 있었죠. 그 가명 중 하나가 바로 백정선이었습니다. 김구는 이봉창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백정선이란 가명을 알려준 겁니다. 왜 늦은 밤 이봉창을 찾아왔을까요? 김구 역시 일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봉창은 이때요, 자신을 찾아온 김구에게 거침없는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 하면 30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으니 이제는 영원 쾌락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로 왔습니다. 목숨 바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남은 인생을 독립운동하겠다. 네. 이 말을 들은 김구는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김구에게 자신의 비장한 결의를 밝힌 이봉창. 이 한마디로 이봉창에 대한 김구의 의심은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와이의 독립운동가들은요, 2개월 뒤 1931년 11월 15일 피와 땀을 흘려 악착같이 모은 돈을 나라를 위한 독립자금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아낌없이 보냈던 겁니다. 거사에 필요한 수류탄 2개를 구합니다. 그리고 1931년 12월 13일 저녁, 김구는 바로 이날 이봉창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단체의 선서식을 엽니다. 바로 한인 애국단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일제 주요 인물을 암살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로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기점이 되는 그 조직이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이거든요.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의 단원 중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봉창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봉창 그 선서식에 쓰인 선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 한인 애국단 앞 선서인 이봉창. 일왕을 죽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선서문에 이봉창은 서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봉창은요, 이 선서문을 목에 걸고 사진을 찍습니다. 수류탄을 지금 양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17일 이봉창이 상하이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구는 그 마지막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습니다. 장소?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둘이 찾은 장소. 사진관? 네, 아, 맞습니다. 사진관. 사진이 있구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이봉창은 찍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김구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이봉창이 김구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선생님, 저 영원한 쾌락을 향하고자 이 길을 떠나는 거니까 우리 두 사람이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십시다. 그 사진관에서 찍은 이봉창의 마지막 사진. 마지막으로 사진을 남기고 의연하게 항구로 떠난 이봉창. 자, 이렇게 상하이를 떠난 이봉창은요, 1931년 12월 19일 드디어 일본에 도착합니다. 이봉창은요, 관병식이 열릴 도쿄 시내의 요요기 연병장에 직접 찾아갑니다. 잠시 후 이 연병장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이 이봉창은요, 이내 좌절합니다. 이 관병식을 관람하는 객석하고 그 일왕의 자리까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봉창은 관병식이 열리는 그 요요기 연병장이 아닌 일왕이 거리를 지나갈 때를 노리기로 합니다. 작전을 바꾼 거예요. 여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봉창은요, 일왕의 그 행차 노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쿄 시내 지도를 삽니다. 그리고 소형 버스를 타고요, 일왕의 행차 노선을 사전 답사하기로 합니다. 타고 있었던 소형 버스 운전기사랑 금방 친해지고 관병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관병식에 간다는 이봉창의 계획을 들은 그 소형 버스 기사가 이봉창에게 뜻밖의 물건을 건넵니다. 도쿄 헌병대 간부의 명함입니다. 명함을 딱 건네주는 거예요. 이봉창은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명함을 챙겨놨습니다. 1932년 1월 8일 드디어 거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봉창은요, 수류탄을 챙긴 뒤 오전 8시 50분 전차를 타고 결전의 장소 하라주쿠역으로 향합니다. 이봉창은요, 하라주쿠역에서 이 관병식장으로 향하는 일왕을 노립니다. 그런데 하라주쿠역에 도착한 이봉창은 깜짝 놀랍니다. 경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자칫 거사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봉창은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봉창 급히 거사 장소를 바꿉니다. 전차를 타고요, 요스야 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일왕의 행렬이 그곳에서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신년 관병식장으로 향하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질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요, 이봉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다시 변경합니다. 자, 이번에 이봉창은요, 일왕이 관병식 행사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가는 그 노선을 택합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11시 40분. 이봉창은 일왕의 행렬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봉창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다시 이봉창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맙니다. 이미 그곳을 지나간 후였습니다. 이봉창은요, 너무 당황합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일왕의 행렬은 아직 궁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봉창은요, 곧장 택시를 탑니다. 겨우 일왕의 행렬을 앞지른 이봉창은요, 도쿄 경시청 북쪽 현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봉창의 앞을 막아섭니다.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안 돼. 지금 품 안에 뭐 있어요? 수류탄. 네. 지금 품속에 2개의 폭탄을 갖고 있던 이봉창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끝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봉창의 이 긴장된 머릿속을 팍 스치고 지나가는 게 딱 있었습니다. 자켓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일본 헌병대 간부의 명함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나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일본 경찰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명함과 이봉창을 유심히 보던 일본 경찰. 통과. 헌병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사상 검증을 거쳐야만 될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간부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경찰의 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효과를 가져왔던 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어떻게 운명처럼 이렇게 택시 기사가 그 명함을 줬을까요? 소형버스 기사가 원래 자기가 관병식을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친지에게 받은 명함이었는데 본인은 못 가게 됐고 이봉창은 가고 싶어 하니까 그 명함을 건네게 된 거죠. 와. 검문을 통과한 이봉창은요,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1, 2분이 지났을까요? 그 무렵에 드디어 이봉창 앞으로 마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첫 번째 마차에는요, 한 사람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봉창은 일왕이 마차를 혼자 탔을 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통과. 자, 뒤이어 다가오고 있는 두 번째 마차. 그런데 이 마차 뒤에는요, 호위 무관들이 쭉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봉창은 직감합니다. 이거다. 여기 일왕이 타고 있다. 확신에 찬 이봉창은 빠르게 오른쪽 주머니에 수류탄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4분 드디어 이봉창이 수류탄을 던집니다. 던졌어. 꽝! 일본의 수도 한복판. 그것도
일왕의 왕궁과 경시청 정문 바로 앞에서 드디어 이봉창이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복궁 앞에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봉창은 커다란 폭발음을 듣고 거사가 성공했음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확인한 이봉창은 순간 멍해지고 맙니다. 폭탄의 위력이 약했던 겁니다. 폭탄은요, 겨우 그 마차의 그 몸통 아래에 작은 구멍을 내고 말 2마리에게 얕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류탄이 2개였잖아요. 하나가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봉창은 순간의 충격으로 나머지 폭탄을 던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 일왕이 탄 마차는 쏜살같이 거사장소를 빠져나갑니다. 왜 폭탄의 위력이 이렇게나 약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폭탄 안에 화약을 적게 넣었던 거예요. 폭탄을 준비할 당시 김군은 중국에서 일본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좀 쉽고 무게가 가벼워서 멀리 던질 수 있는 폭탄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폭탄의 위력이 더 약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대의 마차 중 일왕이 탄 건 이봉창이 그냥 보냈던 첫 번째 마차였던 거예요. 여러모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던 거사였던 것이죠. 아까 처음 봤던 그 장소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도쿄 경시청입니다. 자, 그리고요, 바닥에 표시된 그 하얀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바로 이봉창이 던진 수류탄이 떨어진 지점입니다. 아마 이봉창은 너무 그 충격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지점만 그냥 바라보면서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봉창을 향해서 경찰들이 마구마구 달려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이봉창이 아닌 이봉창 뒤에 있던 남자를 체포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봉창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 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도망가지 않을 테니 난폭하게 굴지 마시오. 오히려 일본 경찰들을 진정시키고 당당히 체포됩니다. 당시 이봉창의 모습은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범인은 언어가 명석하여 일본인과 다름이 없고 태도는 태어나여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띠고 이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관념은 털끝만큼도 없다. 굴복하지 않고 조선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죽을 각오로 천황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준비했지만 실패해서 유감이다. 그리고 이 일은 이봉창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모두를 대표해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1932년 9월 30일 대역죄로 일제의 법정에 선 이봉창.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이봉창에겐 사형이 선고되었죠. 그리고 불과 10일 뒤 이봉창은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봉창은 독립투사로 순국한 것이죠. 이봉창의 의거는 실패로 끝났지만 불꽃 같던 그의 희생은 독립운동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같은 해 윤봉길의 헝커 거사는 철저히 준비되었고 성공했습니다. 자, 이극로는요, 사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초 엘리트가 1929년 귀국한 뒤 조선어 연구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학 생활을 하며 직접 본 유럽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국어인 켈트어 대신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간판이나 도로 표지가 모두 영어로 표기된 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도 일본어를 쓰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귀국하면 모국어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 귀국하면 꼭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사투리 수집을 위해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각자 지역에서 쓰는 방언을 수집해 오라는 과제를 냈던 겁니다. 재밌다. 자, 이때 조선어학회에서 수집할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펴낸 공책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금강 캐듯 전국에서 시골말 캐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써놓고 이렇게 있네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는 그 지방 시골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쓰는지. 맞습니다. 아유, 역시 조선어학회는요, 1년 9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바로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표준어 어휘집.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 각지에서 제멋대로 쓰이던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어를 결정한 겁니다. 이 표준어에 이제 드디어 뜻풀이가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전 나중이가 되는 거죠. 사전의 완성을 향해 성큼 다가간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1936년 10월 28일 조선어학회는요, 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할 행사까지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의미 깊은 행사의 축사를 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죠?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의미 있는 분이 축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사? 누굴까요? 바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안창호. 자, 이런 안창호에게 이극로가 조선어학회 행사에 축사를 부탁했던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정말 기대 어린 눈으로 마이크 앞에 선 안창호를 바라봅니다. 조선민족은 조상으로부터 계승해온 모든 것을 잃고 결국은 국가까지 잃어버렸다. 다만 조선어만은 보유한 상태이므로 이것의 보급 발달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조선어학회 회원들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훈훈한 분위기를 깨부수면서 사방에서 달려나온 일제 경찰이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네, 축사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일제는 우리 조선말을 말살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회는 조선말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축사를 한다니, 게다가 나라는 빼앗겨도 우리 말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일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 행사가 중단된 다음 날, 이국노는요 조선학회 대표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합니다. 일제 형사는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독립운동가인 안창호에게 축사를 청하여 불온한 말을 할 기회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처사다. 일제 형사는 이국노를 끈질기게 추궁합니다. 일제 형사의 추궁에 이국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못됐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대일본 제국을 두고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이국노 선생이 그 당시에는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사전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일제가 원하는 대로 위장 전술을 써서 이 축사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겁니다. 본심을 감춘 이국노는요 싹싹 빌면서 조선어학회가 하는 일은 그냥 학문 연구일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변명 덕분에 일제 형사는요 이국노에게서 일종의 재발 방지 다짐을 받아내고 조선어학회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조선어학회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일제 형사들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감시하면서 매일같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사전 작업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요. 계속 조여오는데. 조선어학회를 감시하는 일제와 일제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는 조선어학회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사전 편찬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결국 일제 말기 조선어학회는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일제가 남산에 세워놓은 조선 신궁에 끌려나가 참배도 올렸고요. 일제가 강요한 대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라는 친일 단체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오직 사전을 만들겠다라는 이 일념으로 이런 굴욕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굴욕을 견디는 동안 사전 원고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목을 잡는 사건은요 아주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1942년 3월 사건은요 함경남도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청년 박병엽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검문하기 위해 와 있던 일제 형사. 이 한복 차림의 박병엽을 수상쩍게 여기면서 말을 겁니다. 아나따와 너래다? 나 박병엽이요. 이 짧은 대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창씨 개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이자는 국어를 쓰지 않는 데다가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으니 이거 대일본 제국에 반항하는 불온한 조선임 틀림없다. 즉시 이 박병엽을 경찰서로 연행해서요 신상을 캐묻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병엽을 끌고 그의 집에 가서 가택 수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이거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한 거죠. 그런데 꼬투리가 될 만한 게 아니고 박병엽이 안 나오니까 박병엽의 조카 박영희의 물건까지 뒤집니다. 당시 그 조카 박영희는요 중학생이었어요. 악랄합니다 지금. 그죠? 형사들이 챙긴 건요 그냥 박형이 그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 2권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뭐가 일기장에 뭐가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 자, 무려 2년 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이 문장. 국어를 썼다가 혼났다는 겁니다. 자, 이때 국어는 뭐라고 했죠? 이때 국어가 일본어. 근데 국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 형사 그거 보고 이 선생님 잡아드려야겠다. 당연하죠.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도록 민족의식을 심어준 교사 누구냐? 이 문제의 선생을 잡아들여야겠다고 일제 형사는 마음먹습니다. 무려 2년이나 된 일을 꼬투리 삼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정말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형사는요 박영희뿐 아니라 이 일기장에 자주 등장하는 그 동급생들까지 연행한 다음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이름 3글자를 대고 맙니다. 바로 정태진. 이때 정태진의 신상을 파악한 일제 형사들. 이거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다. 자, 형사들이 말한 정태진의 혐의. 그 혐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자, 흔히 독립운동가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혐의가 대개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정태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20여일 동안 계속해서 고문합니다. 결국 20일 동안 이 고문을 받은 이 정태진은 정말 초주검이 됩니다. 계속되는 악독한 고문을 못 이긴 정태진은 결국 일제 형사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가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 단체요. 조선어 학회의 그 꼬투리를 잡아낸 일제 형사들. 자, 이제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어 학회. 그렇죠. 정태진이 잡혀간 지 26일이 지난 1942년 10월 1일. 늘 그랬듯이 조선어 학회 회원들은요. 막바지에 이른 사전 편찬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겨우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선 그때 일제 형사들이 퇴근하는 그들을 갑자기 잡아들인 겁니다. 퇴근할 때? 네. 자, 그리고 이때 잡혀간 건요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소나기에 뺏긴 이것
뭐였을까요? 말모이? 그러니까 그것도 뺏긴 거예요?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해. 이 외에도요, 사전 관련 자료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일기장, 이극로의 수첩까지 모조리 압수당하고 맙니다. 압수한 자료에서는요, 후원자들의 명단마저 나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일제영사들은요, 전국을 이잡듯 수색했고요. 조선어학회 회원과 후원자들 포함해 모두 33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행은 그 심한 고문을 계속 당하는 한편 폐가 멍이 들어가고 사지가 쑥쑥 쑤시어 죽음이 눈앞에 직면하여 있을 뿐이요, 살아날 까망은 아주 막연하였었다. 자,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을 자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심 결과에 희망을 잃고 낙심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재심 결과에 실망하고 있던 도중 광복이 찾아왔고요. 이틀 뒤인 8월 17일 함흥형무소에 수감됐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석방된 겁니다. 와. 살아서 옥문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정말 이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고. 그게 뭘까요? 원고. 사전 원고.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는 진짜 하루빨리 사전 편찬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은 조선어학회 사무실에서 원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광복과 함께 일제에게 뺏긴 사전 원고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만 겁니다. 자그마치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24일이 지난 1945년 9월 8일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서울역, 1945년 당시엔 경성역이었거든요. 전화는 바로 이곳 경성역 역장으로부터 걸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한 무더기 있어요. 와서 한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있다? 사전의 원고를 찾은 겁니다. 사람 따라 말까지 옥살이 창고에 갇혔던 우리 사전, 천일하에 해방된 원고 조선어학회 일동의 대환희. 와. 자, 이 사전 원고를 되찾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와. 신문에 기사까지 실린 겁니다. 안 실리겠습니까? 실리죠. 아유, 그럼요. 경성역 창고에는요, 400자 원고지 26,500여 장 분량의 사전 원고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와. 찾으시는 게 이게 맞지요? 그렇게 3년간 모진 옥살이와 시련을 견뎌낸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사전 원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만세 함성도 태극기 행렬도 없었던 8월 15일 이날의 광복을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의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건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구나. 되게 짠하네요. 다들 막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아침에 뭐 이상한 라디오 들었는데 뭔 말이야 서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너무 예상과 너무 다르다. 그죠? 너무 달라. 자, 그렇다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복의 날 8월 15일. 자, 그런데요. 이때 초비상이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보시죠. 이 건물 뭔지 아세요? 예. 어떤 건물인가요? 조선 총독.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 자, 그런데요. 근데 이 사진 유심히 보다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미는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 네. 이 건물이 뭐죠? 이거.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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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이잖아요. 그럼 네.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궁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궁? 경복궁. 경복궁. 그러니까 일본은요. 조선의 임금이 나랏일을 보던 경복궁 근정전 앞에 떡하니 이렇게 조선 총독부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심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탁 꽂아서 중심부에.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박이다. 일본 제국주의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는 굉장히 특별했던 거죠. 사실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과거 수천 년간 오히려 문화를 전수해주는 역할을 했던 선진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에게 경복궁 앞에 저런 식으로 큰 건물을 지어서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라고 보입니다.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 앞에 위압적으로 떡하니 버티고 서서 조선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욕적인 건물은요. 광복 후에도 정부청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으로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 이르러서야 철거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5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아, 그래요? 얼마 안 돼.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요? 네. 식민 통치하는 동안 지금껏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만행 저질렀지 않습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해방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도움을 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도움을 구할 데가 있어요? 일본에 도움 구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였죠. 일본이 정말 항복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커녕 일본이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루트가 아닌 대외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파악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으려면 일제를 향한 조선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 내내 이 그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문을 감당하며 수만 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그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을까요? 일본이 선택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연구위원님,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운형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독립운동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분 하면 뭐 김구 선생님 또는 이승만 네. 전 대통령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이런 분들은 전부 국외에 있었습니다. 한반도 내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상태인 거죠. 여운형은 총독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조선인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던 인물로 여운형이 적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8월 15일 그날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경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 앞에는 여운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おかわりございませんか。ええ、俺が何故だ。さあ、どうぞ。 여운형과 마주한 엔도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조선 총독부의 부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근데 선생님, 네.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이제 기회다. 너 혼 좀 나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엔도와 마주했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갑작스러운 광복을 앞두고 극도의 혼란을 걱정한 여운형은 유혈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안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안전을 대가로 5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이 정치범과 경제범은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식민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자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여운형은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요,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하라.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을 조선 총독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이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손 딱 놓아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상적인 체제를 찾을 때까지 식량 배급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5번째,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요약하면 조선인들의 치안과 건국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앞으로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들은 엔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알았어.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5가지 조건 수락합니다. 그리고 엔도와의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8월 15일 그날 저녁 6시 종로구 개동의 2층 양옥집에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11시 무렵 이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맞아. 바로 일제히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 앞입니다. 혁명동지 환영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웅성거리는 군중들. 기억나시나요? 전날 여운형이 엔도에게서 받아낸 첫 번째 요구 조건. 정치범, 경제범, 석방하라.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앞 큰 길에서 독립문까지 석방을 기다리는 환영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옥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조선인들이 무리를 지어 나옵니다. 다 나온. 부축을 받고 나오는 등이 굽은 사람에게 여인과 3명의 아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바로 옆에서는 불구가 된 노인에게서 아들의 젊을 때 모습을 어렵게 알아본 어머니가 울다 웃다 하였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감격으로 여인과 아이들은 달려가 한 남자를 얼싸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문에 시달려 등이 굽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상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길고 혹독한 수감 생활로 불구가 된 채 바짝 늙어버린 아들을 겨우 알아본 어머니가 통곡하며 맞이하는 모습. 석방된 사람들은 모두 오랜 옥살이로 안색은 창백하고 뼈에 가죽만 겨우 달라붙어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막상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노인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 웃다 하던 이들은 곧 한 무리가 되어 함께 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문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본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파와 광복의 기쁨을 적은 깃발을 보고 뛰쳐나오면서 하나, 둘 만세 행진에 합류하면서 함께 만세를 외칩니다. 자, 그리고 만세 행진은요, 점점 더 그 덩치를 불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듯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악을 쓰면서 마음껏 만세를 부릅니다. 어쩌면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6일 이 같은 만세 행진은 전국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광복의 기쁨으로 한반도가 떠들썩했던 8월 16일 오후 3시 10분. 라디오에서는 한 번 더 조선인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일은 이제 진짜 뭔가 정식적으로 뭔가 여운현 선생님께서 직접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조선 말로 딱 했을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맞습니다. 새로운 조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사실이 공표가 된 겁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 총독부의 검열 탓에 조선에 유리한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 이후 총독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방송이 흘러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다 들으면 이거 어떻겠어요, 기분이? 처음에는 꿈 같죠? 왜 조선말로 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이제 딱 파악이 되면 바로 기쁨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다시 듣기 하고 싶을 것 같아요.